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고점에서 이렇게 하방으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고점 징후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네. 그렇다고 뭐 장이 끝난 정도는 아니니까 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밤에 미증시는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어마어마했어요. 네. 딱 느낌이 뭐냐면 그거죠. 너무 걱정이 많은 애가 있는 거예요. 네. 밤잠을 못 자는 거야. 중국에 걱정 많은 사람 이름이 기우라고 하죠. 네. 근데 얘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심지어는 뭐 잠을 못 자고 간밤에는 펑펑 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와서 야, 아무 문제 없다니까 잘하니까. 그리고 아빠가 달래주니까 눈물을 푹 쏟고 나서 잠을 푹 잔 거예요. 네. 죽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 뉴욕 증시는 카타르시스가 좀 느껴졌다. 굉장히 네.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폭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좀 풀려진 끝난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걱정이 최근에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심하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르겠고 또 그동안 장이 올라올 동안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현상들이 여러 개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우선 요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 넘어갈게요. 네. 재밌는 자료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고심이 많을 건데 이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파워가 얼마나 세졌나, 그 거래 참여도가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2016년부터의 자료를 쭉 보시면은 여기 매수 매도에서 거래 볼륨이 이렇게 나오죠. 2018년, 2019년, 작년 보시면은 폭증을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나오고 지금도 올해도 출발하자마자 엄청 터지고 있죠. 자,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매매를 통해서 이 많은 거래를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던가. 물론 이제 그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 동안 기간입니다. 얼마를 돈을 벌었던가. 2월부터 가만히 들고 있던 주식, 그러니까 원래 주식 그 매매할 때 뭐 샀다 팔았다가 아니고 원래 들고 있던 주식 있지 네. 않겠어요? 걔들 같은 경우는 빼고 걔는 이제 자동으로 올라왔겠죠. 그러겠죠. 그걸 빼고 1년 전부터 새롭게 매매분 이렇게 매매가 터졌을 때 돈을 얼마나 벌었던가 그 거래 이익을 보니까 13조를 벌었어요. 13조요. 예, 예. 네, 상당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축하드립니다. 개인 1년 투자자 동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통해서 네. 13조를 벌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비용을 얼마 쓰는가를 보니까 13조가 넘어가네요. 그런데 비용이 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매매를 너무 자주 했나요? 거래세가 무려 그 9조 8천억. 거래세는 네. 국가에 내는 겁니다. 매도할 예. 때 우리 세금 내죠. 그렇죠. 10조 가까이 나왔고 그다음에 증권사에 여러분 수수료 내시죠. 그 수수료가 4조 가까이 나왔어요. 네. 이거 합하면 13조가 넘어가요. 그래서 비용 빼버리면 남는 게 없더라.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갔어요? 세금하고 그러네요. 증권사 요즘 빵빵 트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네. 좋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매매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너무 단기 매매 마음이 급해서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 수익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자, 제가 시장을 말씀드릴 때 항상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변이 코로나 관련된 거, 코로나 상황, 그리고 고객 여타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연준의 스탠스가 어떤가. 네. 요거 세 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개는 좋고 한 개는 중립이고 한 개는 나빠요. 지금 애매한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 과도기적 국면인데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는 상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상황 보셨지만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보였고요. 영국도 보면은 지난 3월에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발발을 해서 그 이후에 폭증을 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 1월 정도부터 해서는 또 확진자 수가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영국은 백신을 한 1,7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어요. 1차분.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약 한 28% 상당히 많이 진척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급감도 하고 해서 3월 8일 정도부터 해서 봉쇄를 완화할 생각이고
6월 말 전면 해제를 목표로 향해서 가고 있다. 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전면 해제 좋네요. 네, 네. 6월 말 정도를 타겟으로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영국도 빠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다는 거. 네, 뭐 여행주라든지. 그렇죠.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연준 스탠스 관련해서 이제 금리 관련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보시면은 1.359까지 한 달간 보면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또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파월 의장이 간밤에 달랬잖아요. 네, 그렇죠. 야, 아니다. 상하원 증언에서. 그렇죠. 증언에서 예. 달랬잖아요. 이게 사실 중앙은행의 가장 큰 사명이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 잡는 거거든요. 네. 인플레 잡는 기관의 수장인 연준 파월 의장이 인플레 문제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문제 없다는데 왜 당신들이 걱정하십니까? 이거예요. 그 얘기를 했고 금리 올라가잖아. 아, 금리 경기 올라가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올라가지라고 달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달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가 뭐 크리스마스 때 야 산타 할아버지 온다 그러는데 그 뭐 알면서 모른 척 하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금리 인상 없을 거다 우리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언젠간 있겠죠. 언젠간 네. 해요. 근데 당연히 지금은- 해야 되고 언젠가는. 지금 믿어주는 거예요. 네. 예, 금리 인상 없구나 믿어주는 서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약간 뉘앙스가 바뀐 게 있는데 뭐 통화 정책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했지만은 한 가지 바뀐 게 뭐냐면 이런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증시 버블론에 영향이 있느냐 없다 그랬거든요. 네. 전혀 무관하다 그랬는데 이건 약간 바뀌었어요. 아, 연관성 있다. 그러니까 연준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약간 양아씩 미세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좀 일단 믿어주고 넘어가자고요. 해서 아마 오늘 증시는 그에 따른 약간의 안도 랠리의 모습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수급 쪽 들어가시면은 연기금은 여전히 매도입니다. 저 테슬라에서 1,000억 이상 수익 난다고 뭐 언론 플레이할 정도면 계속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뭐냐면 지수가 지금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위쪽 고점에 올라가면 매도량이 많아져요. 왕창 팝니다. 대신에 아래쪽으로 박스 하단 가면 매도량이 줄어들어요.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때는 왕창 팔고 좀 3천이 깨질 것 같으면 적게 팔고 3천 깨지는데 연경이 팔면 욕 바가지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속도 조절을 할 뿐이지 연기금은 계속 팔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매도 세력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받쳐줘야 될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현재 상황이 어떤가? 고객탁금 추이를 보시면은 한 65조. 피크가 74조였으니까 65조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다. 거의 뭐 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당연히 박스에 갇힐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겠고 아마 이런 박스에 갇힌 모습은 당분간은 좀 나올 수밖에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게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의 싸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원래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상반기까지는 성장주, 하반기 넘어가면은 가치주 쪽이 아닐까 했는데 요게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가 함께 혼재해서 싸우는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우리가 좀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현재 그 박스권에 머물러 있지만 변동성이 좀 상당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감안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뭐 비트코인 시세 잠깐 보시겠지만은 여기도 만만찮아요. 고점 대비해서 20% 급락입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또 이쪽에 한번 좀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몇 명 하고 그럼요. 계시지만 네. 요번에 꼭지 또 잡은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맞아요. 약간 느낌은 삼성전자 꼭지 잡을 때 느낌이에요. 포모 현상. 나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요 느낌이 또 강했거든요. 상당히 지난 강했죠, 주말에 요즘에. 피크였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또 상당한 변동성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색깔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국내 증시 역시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수 자체도 네. 장중 변동성이 있지만 종목의 장중 변동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 같은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아, 네. 과도기니까. 이게 변곡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과도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금리 인상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은 빠르면 내년 초에 가능할 거고 그러면 신호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얘기가 이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속한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계속 우리가 감안하고 가야 되고 또 균형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 여기 그 3C 관련주 제가 10월 말부터 보여드리는 종목들 보시면은 약간은 변하지만은 큰 기조는 변함이 없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 드러나요. 지금 그 컨센 상향 종목들이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이게 가장 좋았거든요. 이쪽이 가장 좋았는데 최근에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주 쪽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절가 설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그렇죠. 네. 내가 한 30%, 40%, 50% 먹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지면 차익 실현할 것인가?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가 물론 보기에는 개개인마다 10% 안쪽은 다르겠지만.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개개별로 다 달라요. 맞아요. 어느 시점에 잡았냐에 따라서 내가 예. 지금 잡은 시점에서 10% 먹은 분도 계실 거고 그 밑에서 잘 잡아서 50% 수익 난 분도 그렇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익 난 거에 내가 몇 프로를 개워낼 것인가를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은 거에 한 10% 정도가 빠지면 주겠다. 이걸 적어놔야 반드시 적어놔야지 네. 익절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익절가를 여러분 사신 가격 대비해서 내가 얼마를 개워낼 것인가는 결정하고 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건 보면 박스권 매매 전략 경기 민감 섹터 말씀드리는데 이쪽 조금 움직이고 컨택주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현대차 하나하고 하나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박스권 플레이하기는 좋아요. 박스권 하단이니까 괜찮습니다. 왜 현대차 일봉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현대차를 말씀드리냐면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드디어 아이오닉 5가 발표가 됐죠.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성능, 재원, 가격은 픽스는 안 됐어요. 가격은 슬쩍 흘렸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공개가 되면서 지금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보고 만약에 이 아이오닉 여기 제가 재원을 보여드리겠는데 현대차와 테슬라 차의 비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이오닉 5는 크로스오버 차입니다. CUV 차량이고 비교 대상이 되는 게 SUV 모델 Y하고 테슬라의 네. 모델 세단 3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전반적인 제가 받은 느낌 그러면 테슬라가 우위냐 아이오닉 5가 우위냐 당신은 뭘 선택하겠냐 그러면은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테슬라죠. 네. 왜냐하면 냉정하시네요.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쪽에서 업력이 뭐 7, 8년 된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대차는 지금 아이오닉 5를 내놨는데 이거 얼마 됐습니까?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완전한 EGMP로는. 아니 그러면 완전한 전기차 플랫폼 처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근데 그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약간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모델 Y와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 주행 거리가 한 490km에서 한 500까지 나오는데 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한 430. 물론 이건 국내 테스트가 좀 깐깐하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좀 네.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국뽕이 아니고 원래 그래요. 아. 유럽이나 이런 쪽은 한 500km 나오는데 우리 쪽이면 400km 떨어져요. 아, 이건 그래요. 맞거든요. 같은 차가 아이오닉 5가. 그렇죠. 네. 모델 3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440 나오는데 유럽이나 이쪽 넘어가면 500 넘어가고 중국은 60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가 또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가 봐요.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근데 대신에 그 아쉬운 부분을 가격으로 충분히 가성비로서 극복할 수 있는 가격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테슬라에 비해서 조금 느낌이 떨어진다는 거지 충분히 전기차로 해서 매력은 충분합니다. 네. 잘 나왔어요. 거기다가 지금 5천만 원 초반 정도라 그러면은 이건 가격을 보조금이 1,200원 가까이 나온다. 1,200원 가까이 1,200만 원 네. 가까이 나온다 생각하면 가격이 3천만 원 후반으로 떨어져요. 가격 메리트가 대단합니다. 정말 거기다가 좋네요. 이 테슬라에게 없는 메리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용상 메리트가 있고 특히 가장 강력한 건 현대차 AS. 네. 이거는 누구도 좋죠. 넘나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테슬라 지금 AS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이 성능 자체만 놓고 본다 그러면 현대차 쪽이 약간 떨어집니다만은 그 부분을 가격적이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현재 시장이 우리가 성장주도 약간 헷갈리고 전통 가치주도 완전히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목도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이 나는 종목이 괜찮거든요. 네. 현대차가 딱 그런 느낌. 전통차 아닙니까? 전통 제조차 가치주이기도 하지만은 이 전기차가 이제 완전한 플랫폼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 이제 성장주의 느낌도 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제가 상당히 좀 점수를 크게 줄 수 있겠고 그리고
과감하게 전기차 플랫폼을 또 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에서 좋다.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 먹힐 것 같습니다. 목표가 글로벌 7만 대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나왔던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그 차량 같은 경우가 8만 대 팔았어요. 많이 팔았네요. 7만 예. 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뜨끈하게 팔릴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번에 SR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 Y를 5,999만 원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네. 세단 같은 경우도 5,999만 원까지 내렸거든요. 네, 한 4, 500을 보조금 내렸어요. 받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이 기준이 6천만 원입니다. 네. 딱 맞춰가지고 내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품질과 가격을 갖추고 나왔다. 그래서 현대차를 조금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네, 하나투어 움직임이 꽤 어제 괜찮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왔네요. 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를 보면 여기 우리 그 코로나 상황 때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더 올라왔습니다. 네. 이래도 되느냐? 그럼 코로나가 다 극복될 건도 아닌데 주가는 더 올라왔는데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걸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투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네. 출국자 기준 점유율인데 2018년 21.8%, 2019년 19.5%, 떨어지고 있었네요. 2020년 17.8%.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예. 1위 사업자로서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아. 다른 사업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여행업종이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 살아남는 기업에게 모든 향후 매출이 다 몰릴 것이다. 네. 아마 이번 그 코로나 안타까운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하나투어가 살아만 남는다 그러면은 진짜 모든 시장의 매출을 다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매출 시장 점유율이 제가 보기엔 대폭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산 매각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1, 2천억 정도 자산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또 1년, 2년은 거뜬하게 먹고 삽니다.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연말부터 폭증할 그 여행 수요를 고스란히 하나투어가 다 받을 것이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 주가를 넘어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 또 상당히 순조로운 극복 과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생각하면 하나투어나 이런 여행 관련주 또 관련된 어떤 수혜를 보는 업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장 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시장 점유율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대응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럴 때는 약간의 버퍼를 위한 약간의 현금도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특히 좀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성장주 급락한 성장주를 잡아야 되냐 아니면 또 뭐 가치주를 잡아야 되냐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두 개 모두 관심을 가지면서 포트에 조금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